태원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오늘 추가로 발생하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부 보수 야당 정치인들이 국민의 불안을 부추기고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들을 쏟아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현대판 흑사병에 비유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한 정치인은 중국에서 멀쩡한 사람이 쓰러지는 동영상을 봤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언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굳이 우한폐렴이라고 부르면서 그 원인 제공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을 즉각 송환해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부 대처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해야겠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것 역시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공당의 정치인들이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비현실적 대응을 주문하고 편가르기식으로 공포와 혐오를 부추기는 현실. 국민의 안전마저 정치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정치권이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합니다.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라면서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잠시 후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는 감염내과 전문의를 모시고 관련 대책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또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 담당관과 전화 연결해서 중국 우한 교민 송환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 감염증 확진자가 2명 더 늘어나면서 국내 확진 환자 수가 총 6명으로 지금 증가한 상황이죠. 네, 지금 나흘 만에 2명의 추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업무차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지난 24일에 귀국한 32살 한국인 남성 A씨와 또 세 번째 환자와 접촉한 56세 한국인 남성 B씨를 추가 확진자로 발표했는데요. 특히 B씨는 이 세 번째 환자의 국내 접촉자로서 능동감시를 받던 중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이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첫 사람간 전염, 이른바 2차 감염 사례입니다. 보건당국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이 B 씨는 지난 22일 이 세 번째 환자와 함께 오후 6시에서 7시 정도 서울 강남 한일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거기서 이제 접촉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때 같이 식사를 한 발생 접촉자는 4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세 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이날 오후 1시부터 호흡기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소재 의료기관 한 성형외과의 지인 치료에 동행을 했다가 또 한일관, 본죽 등 인근 식당을 이용하고 이어서 23일에 한강 또 그 다음날 일산 이렇게 이동하는 동선이었는데 네. 이 가운데 첫 번째 그러니까 첫날 저녁 그러니까 증상이 발생한 첫날 저녁에 같이 식사를 한 이 남성이 오늘 6번째 환자로 확진이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제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 그 가능한 것이냐 아니냐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저희가 조금 이따 또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지만 네. 일단 무증상 감염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후 네. 1시부터 증상이 나타났고 지금 이 6번째 환자와 접촉해서 같이 식사를 한 시간은 오후 6시에서 7시까지니까요. 그럼 그 이후에 접촉한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역학조사가 들어가거나 증상이 또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지 지금 방역 당국이 철저히 확인을 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 세 번째 환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은 이미 그렇죠. 이미 확인 절차에 들어갔고 네. 지금 그 방역 당국에서는 5번 환자와 6번 환자 네. 이분들 추가 환자들과 접촉한 사람들과 또 이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대로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2차 감염 환자가 지금 나타난 상황인데 이게 좀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한 지역을 방문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보건당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선 이 그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즉각 대응팀을 구성해서 현재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네. 추가 환자 접촉자와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네. 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추가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아직까지는 여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오늘 긴급위원회를 열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다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우리 시각으로 조금 전에 이제 9시 30분에 긴급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국제보건 비상사태가 선포가 될지 여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소집이 돼가지고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왔고요. 네. 이 앞서서 이제 WHO가 지난 22일, 23일 이틀에 걸쳐서 긴급위원회를 열었을 때는 네. 이제 아직 국제적 비상사태를 규정할 단계는 아니다 이런 판단이었는데 오늘 재차 열린 긴급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적 비상사태는 그 국제공중보건 위기 상황 이 PHEIC 뭐 페이크라고 그 발음하는데요. 네. 이건 2005년에 이 정비된 그 WHO 규정에 따라서 이 한 질병이 여러 나라의 공중보건에 위험이 된다 이렇게 판단할 때 선포가 되는데요. 뭐 예를 들면 2000년대 초반 이 중국과 홍콩 등 아시아를 강타한 사스 등 이제 이런 경험을 겪으면서 이 페이크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거라서 그 이후로 한 5차례 정도 2009년 돼지 독감 또 뭐 2014년 파키스탄의 야생형 소아마비 그리고 2014년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사태 등의 이 페이크 사태가 선포가 됐습니다. 이 페이크가 선포가 되면 국제사회는 WHO 주도 아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한 사실상 총력전 태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이 국제적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공중보건 조치가 강화되고 뭐 발원지인 중국과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여행, 교역 또 국경 간 이동, 특히 이제 그 발병 지역 내에서의 뭐 주민이나 뭐 시신의 이동 이런 것이 제한되게 됩니다. 국제적인 긴장감이 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감염병 관련 가짜뉴스 유포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그러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라면서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문 대통령은 특히 국민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선제적 예방 조치는 빠를수록 좋고 과하다 싶을 만큼 강력해야 한다면서도 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경제심리 위축 등 이제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 경제활동까지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특히 이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를 믿어달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히 대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뭐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해드린 바도 있고 팩트 체크를 해드린 바도 있지만 가짜뉴스로 인해서 국민의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좀 더 증폭되면서 실제로 사회 문제가 더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도 그랬지만 그때도 한 2달 만에 종식 선언을 했지만 그 2달 기간 동안에 우리 경제가 다 마비가 됐다고 얘기할 정도로 경제에 치명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공포심을 갖게 되면 나중에 그 후가를 우리 스스로가 또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우려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경제도 경제입니다만 사실 감염병 관리라는 본질에 집중해서 봐서도 신뢰할 만한 정부 그리고 언론의 발표를 믿고 거기에서 그 대책을 따라야지 가짜 뉴스에 의존하게 되면 오히려 그 질병 관리에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뭐 유튜브나 이런 데들 많이 또 그 뉴스를 소비하고 하는 그런 이제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니까요. 네, 뭐 마늘 양파로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뭐 이제 약간 뭐 민간 참기름으로 요법 같은. 가글을 하면 괜찮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다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가짜뉴스에 대해서 좀 강경 대응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오늘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서 관내 특정 업소 상호가 담긴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서 대량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 작성자와 유포자를 강남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강남구가 의뢰한 그 수사를 의뢰한 가짜 뉴스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세 번째 확진 환자인 중국 거주 이 54세 한국인 남성이 입국 후 강남구 일대를 돌아다녀서 실제로 오늘 그 6번째 환자를 한일관에서 접촉하기도 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는 이 남성이 방문하지 않았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호텔, 어떤 성형외과 여기에 방문했다는 가짜 뉴스가 나돌아서 이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정승현 구청장은 법령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하고 구청이 임의로 밝힐 수 없다면서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만 공개하는 것이다. 이 점을 강조했고요. 확진자가 방문했던 업소라도 일단 방역 소독이 실시된 곳은 추가 감염 위험이 전혀 없으니 안심하고 방문해도 된다.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 고향에 있는 한 쇼핑몰 이름이 거론이 돼서 매출액이 뭐 10분의 1로 줄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게 뭐 바이러스를 사멸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소독하면은 다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공포를 안 가지셔도 되지 않겠나. 네,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는 네. 이 바이러스가 48시간 정도까지 생존하는 걸로 물론 이건 아직 확정된 건 아직 네. 정확한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회에서도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가 있었죠. 네, 오늘 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는 사실 평소와 달리 좀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야당은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펴고 이제 여당은 좀 방어를 하기 마련인데 여당 의원들도 정부가 잘못하는 건 따끔하게 지적하고 야당 의원들이 오히려 막 돈 아끼지 말고 열심히 대응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좀 흔치 않은 광경도 빚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여야가 이렇게 정치적으로 책임을 논하기보다는 이렇게 국회 상임위를 열어서 그 안에서 뭔가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 이게 지금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오늘 그래서 그 보건복지위원회에 그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이 출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양해를 해서 오늘 김강립 차관이 대신 출석을 했는데요. 네. 이 김 차관은 이 우한 교민들의 국내 입국 후 임시 수용시설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 정부의 최종 발표 지역과 다른 중간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면서 지역사회에 상당한 불만과 혼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김 차관은 교민 입국 이후 임시생활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 사전에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양해를 구하는데 소홀했던 한계가 있었다. 이 점도 인정을 하면서 네. 다만 이제 우한 교민들을 모셔오는 결정 이후 입국을 희망하는 교민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좀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충분히 여유를 갖고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좀 호소했습니다. 네. 그 사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닌데 천안에 있는 시설로 교민들이 간다고 하는 건 그게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먼저 나온 거잖아요. 예, 뭐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위치를 바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실 뭐 정치적인 논란도 있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하고 혼선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 네. 근데 바이러스 검사 키트 물량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뭐 여야 공이 이 점을 좀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강립 차관은 오늘까지 약 3천 건의 키트 물량을 확보했고 내일부터 7천 건 이상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면서 2월 초에는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검사할 수 있을 정도의 키트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차관은 빠르면 2월 초, 2월 4, 5일경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우한 지역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철수시키기 위한 전세기 오늘 이제 2대가 뜬다 아니다 여러 가지 이제 혼선이 좀 있기는 했는데 네. 조금 전인 9시쯤 인천공항을 통해서 비행기에 한 대가 출발했어요. 네, 전세기가 오늘 오후 8시 57분께 인천공항에서 이륙을 했고요. 그 우한에 발이 묶인 우리 교민들을 최대 360명까지 태우고 내일 새벽에 귀환할 예정입니다. 그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앞서서 중국과의 임시 항공편 운항과 관련된 협의가 완료됐다면서 오늘 밤 임시 항공편 한 대가 현지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오후에 브리핑했었습니다. 그럼 그동안의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오늘하고 내일 각각
즉 비행기 2대를 이용해서 총 4편의 비행기를 활용해서 교민들 720명 정도를 데리고 오겠다. 이게 정부의 발표였었잖아요. 기존에는. 예, 원래 이제 그 700여 명 정도를 수송한다는 계획이었고요. 다만 이제 원래 오늘 2대 내일 2대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일부는 원래 오늘 낮에 정오에 한국에서 출발하고 뭐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네. 이게 중국 정부에서 이제 좀 난색을 표하면서 이게 자꾸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그 2대에 나눠서 이제 그 모셔오려고 했던 교민들을 이제 비행기 한 대로 원래는 이제 뭐 다이아몬드식으로 뭐 이렇게 안 친다. 네, 뭐 대각선으로 안 친다. 안 친다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네. 일단 아무래도 증상이 그 유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아예 탑승이 그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좀 이렇게 한 그 360명 정도를 한 비행기로 이제 모셔와서 국내 이제 격리 시설에서 2주간 그 격리 상태에서 이제 관찰을 하는 그런 단계를 밟게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중국에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도 지금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네, 우리 정부는 중국에 대한 마스크 200만 개와 방호복과 보호경 각 10만 개 등 의료 구호물품 지원 총 5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오늘 우리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네. 앞서서 중국 측이 한국 측의 전세기 운영 계획에 왜 제동을 걸고 있냐 이런 질문이 오늘 그 장관들 합동 기자회견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교부 강경화 장관은 중국 측은 미국, 일본이 다수의 임시 항공편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에겐 한 대 허가를 내주고 순차적으로 요청을 받는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본도 비행기를 보낸 시간이 왔다 갔다 하고 뒤로 밀리는 이런 현상이 있었다고 하고 네. 중국 정부 입장에서 좀 이렇게 외국 항공사가 막 들어와서 자국 교민을 실어가는 모습이 일종의 엑소더스라고 하죠. 대탈출을 하는 것처럼 비춰질까 봐 걱정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네, 오늘 박능우 장관이 그 다른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네. 뭐 그런 우려를 혹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관측이 있다 이런 취지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4대를 2대씩 보내가지고 빨리 데려오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순차적으로 비행기를 띄우는 게 좋겠다. 이게 중국 정부의 입장이었다는 말씀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개성 남북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남북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고요? 네, 이게 방역에 취약한 게 아무래도 북한의 좀 사정이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북한 측 요청에 따라서 이뤄진 거란 해석이 나오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네. 남북 연락대표 간 협의를 통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연락사무소 운영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중단 시점과 남한 인원들의 철수 문제 등 이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통일부는 밝혔는데요. 현재 오늘을 기준으로 연락사무소에는 사무소 관계자 17명과 지원 인력 41명 등 총 58명의 인원들이 체류를 해왔었는데 복귀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철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락사무소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서울 평양 간 전화 및 팩스선을 구축해서 연락망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우려해서 일단 닫지만 서로 간의 연락 채널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이런 이제 남북 간의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어요. 좀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윤우덕 원내수석 부대표와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협정을 갖고 2월 임시국회를 여는데 서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체적 일정과 의제에 대해서는 각 당 원내지도부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추후 확정하기로 했는데요. 네. 오늘 회동은 이제 윤우덕 원내수석 부대표가 이제 어제 임명됐기 때문에 그 신임 수석 상견례를 겸하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검역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민주당과 정부니까 당정의 입장이 그런 건데요. 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서 지금 계류 중인 그러니까 1월에 처리를 못한 민생법안을 총선 전에 가급적 많이 처리하고 또 우한 폐렴 대응을 위해서 검역법 개정안도 통과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도 아까 말씀드린 오늘 복지위 회의에 출석해서 권역별 검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검역법 개정을 마무리해 달라 이런 취지의 요청을 했는데요. 김 차관은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그것이 검역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어 안타깝다면서 개정이 마무리된다면 검역 내용이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 보다 긴밀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검역법 개정안은 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거죠. 네. 근데 한국당에서도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국인에 대한 입국 정지 조처를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예, 그 사실 원유철 의원 발언은 전달 과정에서 조금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원유철 의원이 정확하게 최고 중진 연석회에서 한 얘기는 네. 우한 등 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이곳을 경유한 중국인 등 외국인에 대해 입국 정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물론 지금 근데 한국당 지도부의 상황이 좀 아까 오프닝에서도 전달하셨지만 좀 많이 우려스러운 건 맞습니다. 뭐 이를테면 뭐 당 최고위원인 조경태 의원이 뭐 우한 폐렴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바로 중국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어제는 또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한국에 온 관광객을 송환하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 정미영 최고위원도 그 우한 폐렴에 대해서 국민들이 방송 언론을 보지 않고 유튜브를 많이 보신다. 저도 봤다. 사실 이런 얘기는 언론이나 정부가 전달하는 정보의 공신력을 좀 떨어뜨리는 네.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부가 이런 분위기로 몰려가는 건 좀 아무래도 한국당이 좀 우려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원유철 의원 발언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인 전체에 대해서 이를테면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했다면 뭐 별 문제겠습니다만 뭐 어떤 특정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뭐 입국시키지 않는다 이런 조치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원 의원이 어떤 법문에 그 법안을 발의할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그 WHO의 페이크 같은 게 발동이 되면 뭐 지역 그 감염 지역 내에 인원 이동 같은 거는 뭐 원래도 이제 뭐 제한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뭐 그래도 법안을 발의하는데 국회의원이 뭐 그렇게 무리한 내용을 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를 가져봅니다. 약간 그 원유철 의원의 발언이 좀 곡해가 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항공기를 이용해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검역을 철저히 하자. 이게 이제 개정한 내용이잖아요. 그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그 골자라고 하는 내용이 외국에 그 우려할 만한 지역에 들어갔다가 오거나 아니면 예. 접촉한 그 바이러스를 접촉하거나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올 경우에 별도 검역을 하거나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원유철 의원의 말도 과히 틀린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 다만 이제 전제가 이제 네. 뭐 페이크 같은 국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을 경우에는 뭐 그게 국제법상 별 이렇게 무리 없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뭐 특정 도시, 특정 국가를 지목을 한다면 좀 뭐 법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외교적인 마찰도 좀 우려가 되는 면은 있겠습니다. 물론. 네, 뭐 반중 감정을 자극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또 한중 관계를 또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했어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비판하더라고요. 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기획된 수사라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네. 임 전 실장은 오늘 오전 10시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이 대기 중이던 기자들과 만나서 검찰이 제가 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입증할 수 있겠느냐. 만약에 실패하면 누가 반성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거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임 전 실장은 또 이번 수사가 검찰 최고위층에서 결론을 내리고 짜맞춘 기획수사라고 주장하면서 검찰 스스로 판단해서 1년 8개월 전에 덮었던 사건을 작년 11월 검찰총장 지시로 이첩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기획됐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임 전 실장은 기획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면서 검찰이 좀 더 반듯하고 단정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비공개 출석을 했었잖아요. 근데 네. 임 전 실장은 좀 당당하게 포토라인에서 서는 모습을 보였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럼 여기 이것도 뭐 정치적 의미로 여러 가지 해석을 또 하더라고요. 하기는. 뭐 법조계나 정치권에서 뭐 법조계보다는 정치권에서 네. 이제 검찰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서 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이제 드러내고 이 검찰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이 점을 좀 부각시켜서 지금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요. 실제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오늘 논평에서 임 전 실장은 과거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인격살인 때문에 무죄를 선고받고도 고통받아온 정치검찰 피해자다라면서 포토라인에 서기를 자처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아니면 말고식 무책임한 행태를 국민에게 고발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임 전 실장이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가 지금 오늘 임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한 건데요. 이 그 공공수사 2부는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차원에서 조직적 개입이 이뤄졌고 이때 임종석 당시 실장이 송철호 현 울산시장에게 출마를 권유했고 공천 과정에도 개입했다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이 선거 전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경선 포기를 종용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제한하는 과정에도 연루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앞서 검찰은 어제 이 송 시장과 송병기 울산 부시장 또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기소한 바가 있는데요. 이 당시 기소 대상자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이 포함이 됐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임 전 실장은 기소 대상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 어제 검찰에서 낸 보도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도 순차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렇게만 돼 있는데요. 네. 뭐 법조계에서는 이게 뭐 어떤 특별한 배경이 있는 것이냐 이걸 놓고는 뭐 아무래도 오늘 이제 임 전 실장이 출두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본인 조사를 한 이후에 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는 순서니까 뭐 자연스러운 거다 뭐 이런 해석도 있고요. 근데 언론 보도를 통해 보면 네. 지금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기소한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뭐 또 다른 이제 임 전 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이제 혐의 그 검찰이 혐의 선상에 올려놨지만 어제 기소가 되지 않은 이 나머지 피의자들은 선거 영향 가능성을 감안해서 총선 이후 처리한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 어떤 정치적 배경이나 이런 게 따로 해석되거나 하는 내용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건 그 어떤 그 선거 이후로 이제 이걸 미룬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선거를 앞두고 이제 임종 실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인 상징성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뭐 검찰이 뭐 기소든 불기소든 이제 이런 판단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뭐 그런 분석도 있고요. 네. 다른 한편에서는 좀 있으면 이제 검찰의 이 정치적인 해석보다는 검찰 내부의 사정을 봤을 때 좀 그 중간 간부들이 대거 교체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사가 이렇게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긴 어렵다고 보고 뭐 좀 어느 정도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간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송철호 울산시장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면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죠. 네, 송철호 시장은 검찰의 청와대 하명 수사, 이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불구속 기소 결정, 그러니까 어제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서 검찰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왜곡 짜맞추기 수사다, 무리한 수사 이렇게 비판하면서 법정 해석 진실을 가려서 울산 시민과 저에 대한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검찰은 기소하고 지금 피의자 신분에 있는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결국 재판으로 가서 유무죄가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른바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문학의 블랙리스트 사건이라고 있는데 그걸 다 네, 아마 많은 네.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을 했어요. 이게 이제 핵심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직권남용 혐의를 어떻게 대법원에서 판단을 했는가 이 부분인데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심리미진 또 법리 오해를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는데요. 이 대법원 판단의 요지는 김 전 실장 등이 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서 이 특정 성향의 예술인들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가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한다. 이렇게 봤는데 네. 다만 이 피고인들이 정부 지원금을 신청한 개인 또는 단체의 이념적 성향이나 정책 견해 등을 이유로 이 각종 사업에서 정부의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한 것이 헌법과 법률이 위배된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했다. 그러니까 직권을 남용한 것에는 해당한다라고 본 건데요. 네. 그 다른 범죄 성립 요건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공공기관 임직원인 경우에 법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했는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일방이 상대방의 요청을 그러니까 그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김 전 실장의 요청을 듣고 협조하는 등의 행위를 법령상 의무 없는 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 대법원이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헷갈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직권남용 혐의에 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재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그 직권남용의 법문을 보면 헌법 네. 123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때 이제 처벌을 하게 한다는 건데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두 가지 요건을 특히 이제 후자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보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이 직권남용이 주요 혐의 중에 하나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뭐 사법농단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또 뭐 최근에 그 서지현 검사에게 이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안태근 전 검사장 이분도 네. 다 직권남용이었고요. 네. 뭐 조국 전 법무장관 재판도 이 유재수 그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직권남용 혐의가 여기도 있거든요. 예, 똑같죠. 이제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뭐 원칙적으로 본다면 뭐 그게 피의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든 조국 전 장관이든 이 판결의 영향은 동일하게 이 직권남용죄 성립을 엄격하게 봤기 때문에 뭐 이제 유죄 확률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낮아지는 방향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뭐 대법원의 그 공보를 담당하는 판사는 추가 심리를 하라. 그러니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네네. 어찌됐든 다른 재판에는 재판 과정에서 좀 더 엄격하게 재판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 뉴스 진행하는 도중에 청취자 문자가 들어왔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321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한 게 지금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듯합니다. 그건 바로 공포 바이러스이고 이를 퍼뜨리다 못해 심지어 표를 의식한 선거운동까지 하려는 정치계가 더 문제인 것만 같습니다. 언제쯤 진정 국민을 위한 진짜 뉴스와 행복 바이러스를 전해주는 정치가 이루어질까요? 해주셨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계속 문자 보내주십시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을 위해 준비된 밤 시사야.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합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2차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2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서 전체 확진자는 6명으로 늘었고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와 접촉자로 능동감시 중이었던 한국 국적의 50대 남성이라고 하는데요.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의 김우주 교수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늦은 시간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람 간 전파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뭐 그 이전에도 사람 간 전파가 되기는 했지만 오늘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에 대해서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 정리를 좀 간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예, 뭐 어제까지 이제 네 분의 이제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가 있었는데 오늘 네. 역시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24일 날 귀국한 32세 남성에서 5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뭐 평소에 천식이 있어서 간헐적인 기침이 있었지만 증상 열이 없어서 능동감시자로 분류했다가 오늘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서 격리가 됐습니다. 사실은 뭐 충분히 예상되던 사례인데 이제 문제는 6번째 확진자인 56세 한국 남성은 3번째 확진자 중국 우한에서 들어오신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하면서 그 접촉자 중에서 능동 감시를 진행하다가 이제 증상이 시작이 돼서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서 오늘 격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입국자 중에서 이제 5분이 확진이 된 건 어느 정도 예상이 꾸준히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네. 중국을 여행하지 않은 내국인이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와 접촉 중에 국내에서 이제 감염된 2차 감염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오늘 좀 의미를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번째 확진자는 3번째 확진자 환자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 있었던 상황이었다. 이제 이런 네. 거고요. 6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을 방문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를 통해서 다시 감염이 된 사례가 돼서 지금 2차 감염이라고 해서 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설명하시다가 능동감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능동감시자는 어떻게 감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능동 감시하면 이제 수동 감시의 이제 반대말인데 네. 어렵죠. 한자 말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능동 감시라는 것은 중국 우한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유행 지역에서 입국하신 분 중에 공항에서 입국할 때 네. 증상이 없다. 그냥 잠복기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은 공항을 그냥 통과해서 2주 동안
또 지금 이제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증상은 없지만 2주가 최대 잠복기니까 14일 동안 증상이 발현할 수가 있어서 이 보건소에서 하루에 2번 전화 연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보건소가 연락을 하기 때문에 능동이다. 네. 보건소가 연락 안 하고 본인이 14일 이내에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에 보고하는 건 수동 감시다. 수동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건소나 보건당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하듯이 열이 네. 시작됐는지. 왜냐하면 이제 네. 증상이 시작되면 이제 전파 위험도 높아지기 그렇죠. 때문에 가급적 증상 시작하자마자 빨리 격리하고 확진해서 치료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네. 이 능동 감시가 초기에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뭐 넷째 날, 7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2번 좀 더 자주 보건소 직원이 대상자한테 연락을 해서 증상 시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6번째 환자 같은 경우에는 3번째 환자가 밀접 접촉자는 아니었다 그래요. 일반적인 접촉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보통 밀접 접촉자라고 하면 굉장히 접촉도가 많은 가족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분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가족은 안 걸리고 어떻게 일반적인 접촉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는 사람하고 걸렸을까요? 아직 뭐 지금 14일 최대 잠복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족 중에도 뭐 다른 밀접 접촉자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밀접 접촉이라는 정의에 그 확진 환자와 2m 이내 근거리에 접촉한 사람이 이제 기본적으로 밀접 접촉자의 정의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시간 개념은 없습니다. 특별히. 근데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밀접 접촉으로만 감염되는 건 아닙니다. 간접 접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네. 들자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증상이 시작돼서 기침 재채기를 하면 물방울에 바이러스가 포함돼서 주변 탁자나 손잡이나 환경에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확진자는 떠나고 뭐 30분이나 한두 시간 뒤에 시차를 두고 다른 분이 그 탁자에 바이러스 포함된 물방울을 손에 만지고 그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네. 감염이 되는 겁니다. 이건 간접 접촉이죠. 네. 밀접 접촉을 넘어서는 간접적인 시차를 두고 발생하는 접촉으로 인한 감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6번째 환자분이 밀접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네. 역학조사가 좀 지금 전모가 나오진 않았죠. 네. 예,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확진자하고 일반적인 접촉을 하거나 간접 접촉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전부 조사 대상에 포함해서 아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밀접 접촉이라는 것은 이제 메르스나 이럴 때 이제 많이 활용했는데 예.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상보다 이제 전파력도 빠르고 주변 환경 오염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네. 모르는 것이 많고 예상을 좀 벗어나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범위를 넓힐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CCTV나 여러 가지 동선 파악을 해서 역학조사관이 조사를 하지만 네.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좀 철저히 역학조사를 해서 그 감염 가능성 또 감시의 대상을 좀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그 일반적인 능동 감시자라고 분류되는 사람들의 경우에 물론 환자는 뭐 별개로 치더라도요. 일반 접촉자의 경우에도 사실은 뭐 능동 감시자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네. 보건당국에서 전화해서 네. 오늘 뭐 열이 나셨습니까? 네. 어디 가셨습니까?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급적 네. 집에 계세요. 뭐 네. 이런 얘기들 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일반적인 접촉자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역학조사가 되면 많이 아직 증상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혹시 감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아무 제한 없이 돌아다녔을 경우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자가격리 기준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출현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고 네. 여러 가지가 불확실한 게 많고 매번 새로운 의외의 소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밀접 접촉과 뭐 호흡기 비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메르스보다 전파력도 넓기 때문에 좀 더 폭을 넓힐 필요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보건소 2015년 메르스 때도 이제 능동 감시 중에 이제 겪은 사례들이 있는데 보건소에서 연락을 하면 아침 저녁으로 꼭 전화를
받는 건 아닙니다. 안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보건당국 보건소 직원도 열심히 능동 감시를 하지만 해당하시는 그 접촉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연락도 증상이 있으면 미리 연락하고 네. 뭐 하루 두 번이면 중간에 열이 나면 미리 하고 또 가급적 지금 뭐 밀접 접촉자는 좀 더 엄격하게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네. 일상 접촉자도 가급적 다중이 모이는데 피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이동을 피하고 좀 자가격리를 스스로 협력하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직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력에 대한 이견은 있고 네. 지금 나오는 데이터들은 점점 빨라지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의미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는 무증상자 바이러스 그 감염 사례가 나왔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또 우리 이제 박능근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무증상 감염과 그다음에 잠복기 감염을 지금 중국 정부가 헷갈린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표현하던데요. 이게 개념하고 이게 어떻게 지금 정말 무증상자가 감염을 시킬 수 있는지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이제 의학적 용어의 이제 정의가 사실 일반인들이 이해하시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네. 이제 우선은 지금 초기에는 우한시에서 중증 폐렴 환자 위주로 진단이 돼서 파악이 됐습니다. 네. 근데 점차 진단을 많은 환자를 하다 보니까 폐렴이 없는 경증 환자도 있고 심지어 이제 광동성에 일가족 7명이 그 집단적으로 가족 내 전파가 됐는데 손자에 해당되는 10살 남아는 검사를 해봤더니 왜냐하면 가족 내 환자들이 생기니까 네. 온 가족을 이제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10살 남아는 증상은 없었는데 바이러스가 양성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증상 감염자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일본에서도 우한시에 이제 자국인을 그 귀국시키면서 그 전수로 이제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더니 그 중에서 증상은 없는데 양성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과거 메르스 때도 보면 그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경증 환자도 하다 보니까 특히 젊고 건강한 성인에서는 무증상으로 증상은 없지만 바이러스가 나오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상황도 아마 검사가 확대되면 무증상 감염자의 숫자는 더 파악이 될 겁니다. 그거와 또 잠복기의 감염 네. 가능하다라는 말은 이제 뭐 그저께 정도에 이제 중국 보건부 장관이 네. 브리핑에서 잠복기에 감염 가능성이 있다. 네. 전파력은 빨라지고 있다. 예. 확진 환자는 늘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다음날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이 또 그 똑같은 내용을 확인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그렇게 발표를 할 정도면은 그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잠복기에 보통 감염 안 되고 전파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그렇게 발표할 정도면 충분히 근거를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근거 제시 없이 얘기하니까 이게 좀 또 놀라움을 주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무증상 감염과 잠복기 중에 감염력이 있다. 이런 거가 상당히 이제 혼란한 개념이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잠복기라는 것은 확진 환자와 접촉이 돼서 확진 네. 환자가 기침 재채기에서 바이러스가 우리 호흡기에 코로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들어오자마자 열 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코이나 호흡기에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면서 어느 숫자 이상이 되면 우리 면역 시스템하고 싸우면서 그때 열이 나는 겁니다. 일종의 전투가 벌어지면서 열이 나는 거죠. 네. 그것이 최소 1일부터 14일이고 평균 10일이다. 네. 이런 것이고 무증상 감염은 아마도 증상 시작 전이거나 그때 이제 검사에서 나올 거고 이제 증상으로 이제 발현 안 하고 이제 회복되는 대부분 이제 그런 회복되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일부분은 겹치고 일부분은 또 서로 별개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좀 설명을 들었지만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일단은 잠복기에는 감염이 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증상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감염이 됐지만 경증으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고 넘어갈 수도 그렇죠. 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퀄로 생각하면 안 되고 따로 그냥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따로.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요즘 뭐 굉장히 좀 이런 민간요법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는 하던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민간요법, 뭐 낭설 이런 게 의존하기 십상인데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이건 네. 과학입니다. 사이언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침 재채기 때 비말로 전파되니까 우리가 기침 에티켓 마스크 착용하라. 손으로도 접촉 전파가 되니까 손 씻기 자주 해라. 싱크대나 뭐 손 씻는 데 없으면 손세정제를 활용해라. 마지막으로는 기침 재채기로 환경에 바이러스가 오염되고 시차를 두고 다른 사람이 만져가지고 감염될 수 있는 간접 접촉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환자 주변의 환경을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보통 네. 희석된 락스를 사용하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관리본부에서 행동요령으로 알려주는 것만 철저히 지켜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까지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 고려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들의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이어서 관련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인 우한에서 전 세계로 귀국하는 교민들을 2주 동안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에 격리 수용키로 한 가운데 격리 시설을 놓고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와 인물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 담당관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면 지역 주민들이 좀 반발이 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네. 정부가 진천과 아산을 우한 교민의 격리 수용 시설로 지정한 배경부터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우한에서 귀국하시는 교민분들이 생활하시게 될 시설의 수용 능력, 네. 인근 지역 의료시설의 위치, 공항에서의 이동거리, 그리고 지역 안배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 감염 가능성 차단을 위한 1일 1실 원칙에 따라 방역 통제가 가능한 시설을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선정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원래 천안으로 가려고 했던 거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안에 있는 우정공무원교육원하고 네.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을 이제 격리시설로 확정했다가 아산 경찰인재개발원하고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한 게 아니고요. 네. 천안 소재 시설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가 소유의 공무원교육원 그리고 연수원을 후보지로 놓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시설의 수용 능력, 인근 지역 의료시설 유무, 공항에서의 이동거리, 지역 안배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한 건데요. 네. 현재 귀국 예정인 우한 교민은 이제 모두 722명입니다. 이 숫자는 조금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데 어쨌든 722명 그리고 그분들의 격리 생활을 지원할 공무원 148명을 포함하면 모두 870명입니다. 근데 네. 이 870명을 수용할 시설이 필요한데 천안에 있는 그 우정공무원교육원은 전부 합해도 384실 그리고 같이 천안에 있는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289실입니다. 그래서 네. 이걸 다 합해도 200실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아산에 있는 그 경찰인재개발원이 이제 638실인데, 네. 그러니까 그 아산 이 시설을 선정을 하지 않으면 임시생활시설을 최소 3개, 이제 많으면 4개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 곳으로 이제 저 교민분들이 분산이 되니까 관리하고 통제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산과 진천에 있는 국가 이제 교육 시설이 선정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천안 지역 민분들이 이제 반대를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사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교민들이 갈 그 지역의 주민들은 도심에서 이 떨어진 외딴 곳이 아니라 반경 1km 안쪽에 마을과 초등학교, 아파트까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속하게 격리 치료가 진행될 수 있는 대형 병원도 인근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공기로는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임시생활시설은 외부하고 완벽하게 차단이 되기 때문에 네. 임시생활시설로 인한 그 지역 주민의 감염 우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산 주변에는 그 아산 충무병원 그리고 그 바로 인접한 천안에 대학병원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진천 주변에는
있는 그 청주에 종합병원이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대로 만에 하나 이제 유 증상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청에서 환자 이송팀이 상주하면서 24시간 대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 증상자가 발생하면 거의 한 30분 이내에 이제 이송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전세기편으로 김포공항에 도착한 교민들이 경찰의 인재개발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접촉할 가능성 이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대책 같은 게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네, 그저 우한 이제 교민분들은 이제 정부가 마련한 버스를 타고 경찰차의 호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무정차로 임시 생활시설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동 중에 지역 주민분들과의 접촉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완벽하게 차단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우한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이 임시 생활시설에서 얼마나 격리 수용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제 두 군데로 이제 분산해서 이제 수용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국가인재개발원, 진천에 있는 국가인재개발원에 172명 정도, 그리고 나머지 550명은 이제 아산에 있는 경찰인재개발원에 이제 수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 14일간 이제 격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의료진도 같이 그 생활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료인 8명, 간호사 8명, 심리 상담사 8명, 그리고 기타 의료 지원 인력 6명, 그래서 총 32명이 24시간 교민들과 같이 상주하면서 의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잠복기로 알려진 2주가 중요한데요. 2주 동안 그 정부에서 어떤 대응 방침을 갖고 있는 겁니까? 네, 매일 2회 이제 발열 증상 등을 체크를 해서 증상이 있을 시에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을 해서 진단하고 치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금 근데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뭐 접촉이 일어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 소방청에서 그 이송팀을 이제 꾸리기 때문에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지금 아산과 진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관련 지역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우선 임시 생활시설에 수용되는 교민분들은 증상이 전혀 없는 분들입니다.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아산하고 진천으로 오시기 전에 이제 전부 치료 시설로 보내지기 때문에 네. 그리고 14일 동안 완벽하게 외부하고 격리가 되고 해서 주민들과 일체 접촉이 없습니다. 그리고 매일 2회 이제 증상 체크를 통해서 감염 여부를 이제 확인을 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혼선이 있는 것처럼 좀 비춰진 측면이 있거든요. 정부에서는 확정이 안 됐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 오늘 이제 뭐 복지부 관계자가 나와서 국회에서 사과도 하기도 했지만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박종현 안전소통 담당관과 함께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11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